폴란드가 드디어 흑표 2차 계약을 확정지었습니다. 무려 대당 5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인데요. 일부 국내 언론에서는 또 한국 돈으로 수출 물량을 가져가는 것이냐며 한국만 손해다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이번 계약에서 현대로템이 직도입하는 117대 물량만으로도 국내 생산 라인을 완전히 가동시켜 연간 매출을 무려 1.8배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폴란드 현지 생산분 역시 우리 기업들의 기술 로열티와 초기 투자금 회수가 포함된 구조라 오히려 장기적으로 이득입니다. 더 중요한 건 K2PL이 이미 폴란드 현지에서 에이브람스보다 16% 높은 가동률을 증명했다는 점인데요. 폴란드 정부는 러시아 위협 때문에 빠르게 실전 배치 가능한 K2PL 전차를 최우선으로 선택했습니다. 결국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K방산이 다시 한번 유럽 시장을 장악하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일부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폴란드의 한국 방산무기 수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올해 6월 말 체결될 2차 흑표 수출 계약액은 약 9조 원입니다. 1차 계약인 4.5조 원보다 2배지만 직도입 물량이 117대라서 현대로템이 바로 수령하는 현금 흐름은 3.6조 원 규모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국내 방산기업 31곳에 작년 합산 매출이 43억 1조 원인데 이번 계약 하나로 연매출의 83%를 추가로 채우는 셈입니다. 또 정부가 지난해 집계한 방산 수출 총액 14조 원에서 올해 단수매 9조 원이 더해지면 연간 20조 원 시장이 눈앞입니다. 이 정도면 카카오, 네이버 합산 국내 매출을 웃도는 규모인데요. 게다가 창원제 사전차 라인이 월 생산량 150대로 확장된 뒤 채용한 정규직만 840명, 협력사 간접 고용이 2,500여 명입니다. 비싸서 한국이 손해라는 국내 우려는 실제 재무지표와 고용 효과를 대입하면 근거가 희박합니다. 지금 폴란드군은 우크라이나 접경을 최전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M1A2 SEP 버전 3나 레오파르트 2A8도 검토했지만 장비 중량과 출고 일정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한국의 K2PL이 가벼운데 세다라는 역설적 장점을 앞세워 주력 카드로 남았습니다. 2차 계약은 표면상 가격이 폭등했지만 내역을 뜯어보면 폴란드 형상 업그레이드입니다. 여기에는 능동방어 체계, 200mm급 복합 장갑 모듈, 360도 드론 디펜스가 들어가고 현지 조립 공장 증설 투자와 평시 후속 지원 창고에 예비 부품 풀이 묶여 있어 직접 유동성이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정치적으론 새 폴란드 연립정부가 친유럽과 친독일 레토릭을 내세웠지만 정작 독일제 레오파르트 신규 양산 라인은 불확실하다는 점이 작용했습니다. 한국으로선 대규모 직도입 물량으로 라인을 풀가동한 뒤 현지 면허 생산을 넘기는 투트랙 모델을 유럽 최전방에 심는 셈이라 방산 리스크 분산과 시장 레퍼런스를 동시에 얻습니다. 이 시점에서 흥미로운 개발 비화 하나 있는데요. 2023년 말 K2PL 최종 프랩 테스트는 평일 야간에만 진행됐습니다. 로템 연구소가 주간 시험장에서 포착되는 적외선 시그니처를 감추려고 증강방결 커버를 씌웠는데 이 커버가 위성에서 컨테이너처럼 보이도록 열 패턴을 설계한 비밀 프로젝트였습니다. 현장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골리앗 담요라는 암호명으로 통했습니다. 덕분에 6개월 앞서 야전 인수 허가가 떨어졌고 이 성과는 이번 계약 단가 상승분에 인센티브로 반영됐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국방부 지하 상황실의 작전 참모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올해 겨울 전까지 우리 기갑 전열을 완전히 갈아 끼워야 산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첫 카드가 K2PL입니다. 이번 2차 계약은 117 플러스 63이라는 비대칭 구조가 눈에 띕니다. 117대는 대한민국 창원에서 완제품으로 출고해 곧바로 훈련에 투입하고 63대는 폴란드의 포즈난 공장에서 반조립 키트를 마무리합니다. 이 방식은 시간 벌기와 기술 이전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는 전형적 웨이브 딜리버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부분인데 가격 폭등이 왜 허용됐을까요? 이런 부분은 비즈니스 코리아에서 보도됐습니다. 첫째, 유럽 인플레이션이 작년 평균 7%였는데 방산 원자재 인상률은 두 자릿수였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확산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즉, 폴란드가 원하는 수준의 전자장갑과 하이브리드 전력계통은 블루프린트 소스 코드를 끼워 팔아야 구현되는데 이 라이선스피가 한 대당 8억 원 추가됩니다. 세 번째, 폴란드 공장 라인 증설에 현대건설 기계가 직접 장비를 깔아
깔아주면서 투자금을 선납받았습니다. 투자 회수 리스크가 없으니 금액이 자연히 올라간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가성비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가 올해 초 컨설팅에 의뢰한 LCC 비교 결과 K2PL 30년 사이클 유지비는 레오파르트 2A8의 68%, M1A2 SEP 버전 3의 54%였습니다. 47톤급 차체에 디젤 엔진을 탑재한 효율, 공용 부품 재고를 지역 표준으로 맞춘 덕분입니다. 특히 폴란드가 직접 운영해본 결과 혹한기 예열 시간이 레오파르트 계열보다 25% 짧아 연 유류 소모를 400만 리터 줄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국 입장에서는 고민이 두 가지였습니다. 장기적으로 폴란드가 기술을 익힌 뒤 한국을 버릴까라는 점과 가격이 높아져서 타 유럽국에 팔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문 말이죠. 우선 첫 질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K2PL의 핵심 제어 소프트웨어는 전차당 3개의 암호키로 잠겨 있고 국방과학연구소 네트워크를 통해 업데이트됩니다. 이 디지털 리포지토리 접근권은 폴란드가 아닌 나토 산하 연동 허브를 거쳐야 얻습니다. 즉, 폴란드 단독으로 분리 개발을 시도하면 FCS 블록이 잠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장 논리로 해소됩니다. K2PL 풀옵션이 대당 505억 원으로 비싸지긴 했지만 독일 레오파르트 2A8 신규 도입가가 한화 약 580억 원, M1A2 패키지가 지원 장비 포함 약 670억 원입니다. 유럽 국방비가 GDP 3%로 치솟은 상황에서 성능 가격 중간 지점이라는 이미지가 오히려 메리트로 작용합니다. 현대로템이 직접 챙기는 실탄 현금도 검증해볼까요? 117대 직도입분, 단가가 약 2.7억 달러 패키지 가격을 포함해 한 대당 310억 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이 5년간 평균 분할 지급되니 연 매출이 6,700억 원씩 증액되는 셈인데요. 작년 로템 방산 부문 매출이 8,300억 원이었으니 단일 계약으로 매출 규모가 1.8배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현금 흐름은 차세대 K3 전차 시제기 개발비로 직접 투입될 것입니다. 폴란드 덕분에 K3 스케줄이 1년 앞당겨졌다는 내부 회의록이 이미 돌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내 정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년 총선으로 드물게 중도파 자유주의 연정이 성립했고 국방 예산은 GDP 4%까지 상향 법제화됐습니다. 유럽 최대 무기 소비국이 된 셈인데 여기서 독일과 프랑스는 EU 내 라인에서 만든 무기를 사면 재정을 돌려주겠다라며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실전 배치 속도를 우선으로 잡았고 한국만이 계약 6개월 후 초도 열대 도입 모델을 증명한 상황이었죠. 여기에 이유가 전쟁 터지면 과연 끝까지 탄약을 대줄 수 있을까라는 폴란드의 불신이 겹치며 한국 카드가 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현장 비화가 있는데요. 2024년 봄에 K2PL 프로토타입 3호차가 루마니아 훈련장에서 정비용 IOPT 모듈을 교체하던 중 차체 좌측 수직 진동 값이 한계치를 넘었습니다. 원인은 폴란드가 추가한 ERA 패키지로 무게 배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현대 로템 TF는 조정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장갑 모듈 내측에 폼드 알루미늄 댐퍼를 삽입하는 야전 개선안을 즉시 적용했고 4시간 뒤 재가동에 성공했습니다. 이 폴더블 댐퍼 아이디어가 정식 설계에 반영돼 24km 경량화에 성공했고 그 특허는 2025년 3월 비공개 우선 심사로 등록됐습니다. 가격이 올라도 폴란드가 계약을 밀어붙인 두 번째 배경은 기회비용입니다. M1A2 SEP 버전 3 패키지는 파워팩 정비학교를 새로 지어야 하고 열화상 부품을 미 육군으로부터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최소 3년입니다. 반면 K2PL은 전차 시동 동시에 자체 비전 패키지가 캘리브레이션을 끝냅니다. 실제로 폴란드 제20기계화 여단 전차 수리대는 준비 태세 90% 달성 보고서에서 K2의 가동률 지표가 에이브람스보다 16%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한국 국내 일각에서 제기하는 기술 다 뺏기면 우리만 속는다라는 시각은 단기 현금 흐름과 시스템 의존 구조를 무시한 우려입니다. FCS 소프트웨어는 암호키로 묶여있고 APS 레이더 소자는 KGSP 라벨을 달고 수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폴란드가 마음대로 재수출하거나 복제하면 즉시 소프트락이 걸리는 시스템입니다. 즉 기술 이전이 아니라 사용권 대여가 더 정확할 것입니다. 또 하나 폴란드가 이 계약을 계속 키우는 이유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63대만 현지 생산하면 대당 505억 원이지만 라인을 풀가동해 연 200대 수준으로 늘리면 생산 단가가 400억 원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폴란드 국방부는 3차분 물량을 180대에 머물지 않고 300대 일괄딜로 늘리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 물량이 연쇄 효과처럼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로 넘어가면 유럽 전체 흑표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이미 루마니아는 최대 500대 도입을 검토 중이고 슬로바키아는 T-72 개량 프로그램을 흑표로 대체하는 방안을 타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있었던 세계 기준선과 비교하겠습니다. M1A2 SEP 버전 3 250대 패키지가 60억 달러, 레오파르트 2A 825대의 패키지가 40억 달러, 단순 평균 단가는 M1이 240억 원, 레오파르트가 356억 원, 흑표 2차 직도입 버전이 310억 원. 그러나 M1 패키지는 AFMS 수수료가 붙어 전체 지급 주기가 15년에 달하고 레오파르트는 메인 라인이 독일 자국군 물량을 우선하느라 실인도 시점이 불투명합니다. 이런 숨은 비용까지 합치면 K2PL이 여전히 가성비 1위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처럼 폴란드의 2차 흑표 딜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에게 윈윈입니다. 한국은 라인 가동률을 최대로 끌어올려 차세대 전차 개발 재원을 확보하고 폴란드는 러시아 위협에 맞설 즉시 전력을 손에 넣습니다. 여기에 유럽 시장 전반으로 K방산 브랜드 신뢰도를 심는 효과까지 얻게 됐습니다. 다음은 25년 6월 4일 K2, K9 나토 표준 무기로 등극한다 영상입니다. 사실 현재 스펙과 실전 성능으로만 따지고 보면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동시대 전장 환경에서 나토의 표준 전력으로 부상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중부 유럽 국가들이 K2 전차를 전력화하고 이와 연계해 K9 자주포를 적극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한국형 무기 체계가 나토 기간 및 포병 전력의 핵심 전력으로 표준화될 가능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중부 유럽에서 최근 전개된 움직임을 보면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를 빠르게 전력화하여 주변국에 배치하는 공격적인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이 전략에는 여러 가지 의도가 깔려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목표는 폴란드가 자국 내에서 K2 전차를 개량하고 생산함으로써 유럽 방산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점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직도입한 K2 기본 모델을 빠른 시일 안에 실전 운용에 투입하여 그 강점을 주변국에 시연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폴란드가 단순히 자국 군사력 증강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K2를 생산 수출할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슬로바키아나 루마니아 같은 주변국에도 사실상 K2 계열 전차를 적극 보급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식으로 폴란드는 나토 동부 전선 국가들 사이에서 기갑 표준을 일종의 K2 계열로 맞추고 동시에 군수 지원 체계 통합을 통해 그 지역에서 방산 패권을 쥐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나라들보다 뛰어난 K2 전차의 기술적 우위를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K2 전차는 120mm 55구경장 활강포를 탑재하고 있으며 최대 사정거리 약 2에서 3km 수준의 APF SDS 탄과 날개 안정형 고폭탄을 운용합니다. 핵심은 정확도인데 K2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사격 통제 장치와 레이더 결합 기술로 기동 중 명중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됩니다. 유사한 시기의 전차들과 비교해 볼 때 레오파르트 2A7이나 르클레르 같은 유럽 전차와 대등 혹은 그 이상의 기동 사격 정확도를 보인다는 점이 주요 강점 중 하나입니다. 또한 K2는 1500마력급 디젤 엔진과 자동 변속기를 갖춰 70km/h 수준의 최고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지형인 산악지대를 고려해 개발된 유기압 현수 장치가 적용되어 험지 주파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이 유기압 현수 장치 덕분에 차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여 전차가 고저차 지형에서도 효과적인 사격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발 당시 K2 전차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비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전차 내부 설계를 극도로 소형화하기 위해 초기 전차 포탑 부분에서 컴퓨터와 각종 회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하느냐가 큰 숙제였습니다. 당시 개발진은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채 강원도 산악 지역의 기온 습도 먼지 환경을 반복적으로 시뮬레이션하여 각종 회로의 내구성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혹독한 추위 속에서 엔진과 전자장비 간 간섭 현상이 발생할 때 온도 변화를 미세 단위로 측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신형 배선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의외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해집니다.
덕분에 K2 전차가 중동의 사막부터 동유럽의 혹독한 겨울까지 아우를 수 있는 범용성 높은 플랫폼이 된 배경이었습니다. K2 전차의 또 다른 강점은 C4I 체계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 중심전 수행 능력입니다. K2는 이미 기본 모델에서부터 전술 데이터 링크, 전장 관리 체계와 같은 통신 기술을 적용해 주둔지에서 이루어지는 작전 명령 전달부터 실시간 타격 지시까지 신속한 연동이 가능합니다. 나토의 표준화된 프로토콜과 쉽게 연계될 수 있는 설계 덕분에 폴란드군이 이를 도입하자마자 주변 국가의 연합훈련에서 별다른 추가 장비 없이도 네트워크화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K9 자주포 역시 한국의 대표적인 자주포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미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 유럽 각국이 K9을 도입했고 향후 영국이나 다른 나토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9의 특징은 155mm 52구경장 포신을 통해 최대 사거리 40km 이상의 사격이 가능하고 분당 6발에서 8발 안팎의 비교적 빠른 발사 속도를 자랑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탄약 재보급 차량인 K10과 함께 운용하면 포대 규모로 장시간 고화력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히 매력적입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전술적으로도 큰 시너지를 냅니다. 기갑부대가 전방으로 치고 나갈 때 K9이 후방에서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화력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K2 전차는 신속한 기동과 정확한 화력으로 적 전차나 요새화된 방어 진지를 돌파하고 K9은 후방에서 적의 후속 지원 세력이나 진지를 제압함으로써 진격축을 확보해줍니다. 결국 기갑과 포병의 상호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현대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데 K2와 K9이 함께 투입된 전술 시나리오는 이미 여러 차례 모의 훈련과 실사격 훈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K2와 K9의 향후 나토 표준화 가능성은 크게 세 가지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도입국 확대 속도입니다. 폴란드가 이미 K2와 K9을 대거 발주했고 일부 물량은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하면서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게 판매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슬로바키아나 루마니아 같은 국가들도 예산 확보만 된다면 기존 소련제 장비의 대체 수단으로 K2와 K9을 탐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나토 규격 통합 능력입니다. K2와 K9 모두 기본적인 체계에서부터 나토 표준 탄약 규격, 통신 데이터 링크 규격 등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K2는 탄약 외에도 전장 관리 체계 인터페이스나 차량용 디지털망 프로토콜을 이미 나토 사양에 맞춰 세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K9은 155mm 나토 표준 탄약을 사용하며 최근에는 사거리 연장탄 개발까지 맞물려 화력 면에서도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셋째, 운영 비용 대비 성능, 즉 경제성입니다. K2 전차의 경우 대략 한 대당 100억 원대 후반에서 130억 원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최신 전차와 비교하면 아직도 대략 30억에서 60억 원 정도 저렴한 편입니다. K9 자주포도 서유럽에서 운용하는 독일제 PGH-2000 등과 견주었을 때 보급 체계와 유지 보수 비용을 고려하면 충분히 유리한 가격대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가격 경쟁력은 장기간 다수 전력을 유지해야 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매력 요소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 정량적인 비교 지표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예컨대 독일의 러파르트 2A7 전차는 대당 약 190억 원 선으로 추정되며 기동성과 화력면에서는 K2와 유사하지만 네트워크 전투체계 업그레이드가 일부 제한된 곳이 있습니다. 포병 쪽을 보면 미국의 M109A7 팔라딘이 최근 개량을 거쳤지만 장거리 포탄 사용 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어 완전한 사거리 연장탄 능력을 가지려면 추가 개량이 필요합니다. 반면 K9은 이미 해외 실전 배치와 다양한 환경 시험을 통해 40에서 50km급 장사정탄 사용 능력을 입증했고 자동화 재장전 시스템으로 보다 안정적인 지속 사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폴란드는 이 K2 전차를 슬로바키아에 배치하며 자연스럽게 슬로바키아의 군사적 관심을 K2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향후 자체적으로 K2 계열 전차를 생산해 주변국에 판매하려는 전략과도 직결됩니다. 유럽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특히 나토 동부 전선 국가들은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 때문에 무기 도입을 서두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이 지역에서 빠르게 보급될 여건은 충분합니다. 이처럼 한국형 기갑
기갑차 포병 무기 체계가 나토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는 대한민국 특유의 무기 개발 방식과 해외 협상 전략도 한몫했습니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대한 탄력적 태도, 그리고 비교적 빠른 인도 시기 등은 유럽 국가들에게 매우 큰 매력입니다. 특히 폴란드 사례처럼 초기 도입 물량을 조기에 수령하고 동시에 현지 공장을 세워 장기적으로 자국산 전차자주포를 생산할 기회를 부여받는다면 폴란드 입장에선 한국 무기 체계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단순히 좋은 무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한 축을 담당할 핵심 플랫폼으로 올라설 기회를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폴란드가 슬로바키아나 루마니아 같은 인접 국가들을 설득해 함께 K2와 K9을 표준 전력으로 채택한다면 동유럽 일대의 기갑천 포병 전력은 일대 혁신을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 개발한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빠른 속도로 세계 시장에 안착시켰습니다. 이제는 생산 기반 이전과 현지 맞춤형 업그레이드를 통해 나토 표준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선택은 여러 주변국에 강력한 시그널을 주었고 동시에 한국 무기 체계의 실전 투입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지상 무기 체계는 유럽 무대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나토는 동맹국 간 상호 운용성과 경제성 그리고 전술적 유연성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금 폴란드를 기점으로 한 유럽형 한국 무기 체계가 본격적으로 태동할 것이라고 군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 한국은 향후 K3 차세대 전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여 더욱 향상된 네트워크, 전후방 장비와 에너지 효율적 동력 장치를 선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한국산 지상무기 체계가 나토 전력 표준이 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언제부터 그렇게 되느냐의 문제로 바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K2 전차 도입만이 아니라 K9 자주포와 함께 종합 기갑 포병 전력을 구성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K2와 K9 두 축이 나토 군단급 작전에서 표준 장비로 자리매김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